샬롬. 흑. 세 번째. 1. 학교 수업 7시간. 2. 통학, 식사, 편지, 회답, 기타 3시간. 3. 학교, 학과 복습, 예습 3시간. 4. 돈벌이 3시간. 5. 발명 연구 4시간. 6. 수면 4시간. 도합 24시간. 일요일은 교회, 오락, 독서, 방문 이러합니다. 한 선생의 이 박사와 윤명섭 소개가 끝나자 일동은 이상하게 고요한 침묵 속에 있었다. 저마다 나도 한 가지 조선을 위해서 무슨 큰일을 해야겠다. 그리하자면 이 씨나 윤 씨와 같은 또는 한 선생과 같은 극기, 헌신, 분투의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심히 단순한 그러나 심히 감격 깊은 생각을 하였다. 옳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고 허숭은 생각하였다. 농민 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몸만 가지고 가자. 가서 가장 가난한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입는 것을 입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사는 집에서 살면서 가장 가난한 농민의 심부름을 하여 주자. 편지도 대신 써주고 주재소, 면소에도 대신 다녀주고 그러면서 글도 가르치고 소비 조합도 만들어주고 뒷간 부엌 소재도 하여주고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자. 이러한 평소의 결심을 한 번 더 굳게 하였다. 대규모로 많은 돈을 얻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주의하면서 신문에 크게 선전을 하면서 빛나게 사자는 꿈을 버리기로 결심하였다. 나부터 하자 하는 한 선생의 슬로건의 맛을 더욱 한번 깨달은 것 같이 느꼈다. 대학에서 극 연구를 하는 김상철이나 이전에서 음악을 배우는 심술래나 다 저대로 조선 사람의 생활을 돕기에 일생을 바치기 위하여 한 번 더 결심을 굳게 하였다. 조선 민중예술, 가장 가난한 조선 민중을 기쁘게 할 만한 소설과 극과 음악을 지어내는 것, 이것도 한 선생의 말에 의한 건댄 큰일이요 필요한 일이요 새로운 조선을 짓는데 각각 한 주초여 기둥이었다. 김갑진은 우선 명재판관이 되어 이름을 높이고 다음에 조선의 1등가는 변호사가 되어 돈도 많이 벌고 인권을 옹호하는 큰 인물이 되자는 것으로 자기의 전직을 삼는다고 하였다. 한 선생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조선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무릇 조선과 조선 사람을 생각하여 저를 희생하고 하는 일이면 그리하고 그것을 동일한 이데오르기와 동일한 조직하에서 하는 일이면 다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패하고 마비된 양반 계급에서 갑진과 같이 활기 있고 야심 있는 청년을 찾은 것을 한 선생은 기뻐하였다. 심술래의 마음은 차라리 윤명섭에게로 끌렸다. 만일 어느 편으로 끌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정서분의 마음은 단정적으로 이건영 박사에게로 끌렸다. 술래의 마음이 명섭에게로 끌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개 그의 아버지는 본래 가난한 집 유복자로서 그 어머니조차 일찍 여의고 외가로 고모의 집으로 불쌍하게 자라나서 종로 어느 지물전에 사환으로 다니다가 점원이 되었다가 그가 30이나 되어서 월수로 돈을 좀 얻어가지고 독립하여 지물전을 내어서 일에 근 20년간 신용과 근검과 저축으로 몇 백이나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치부를 할 만한 글밖에 몰랐다. 그는 술도 아니 먹고 놀러도 아니 다니고 재산이 생긴 뒤에도 접도 아니 얻고 종로 상인은 열의 9 중 중년에 돈이 생기면 접을 얻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가게와 안방을 3개로 삼고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술래의 어머니 역시 그 남편과 근검, 저축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였다. 그의 동무들이 모두 금빈혈세, 비취빈혈세,
하부다일세 구실세 물 마질러세 하건만은 그는 소화불량 그의 본명이었다. 소화불량이 심하기나 해야 악받고 약물에나 그것도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이른 새벽에 다녀올까. 그리고는 시흥사는 친정에도 큰일이나 있기 전에는 가지 아니하였다. 오직 내외가 늦게 얻은 딸 순례 하나를 기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을 뿐이었다. 그래서 순례는 여자 복통학교, 여자 고등복통학교를 거쳐서 남들은 그만하면 시집을 보내라는 것도 물리치고 순례에게 음악 재주가 있다고 하여 이화 전문학교의 음악과에 넣은 것이었다. 내야 음악이 무엇인지 전문학교가 무엇인지 아오. 그저 재산 물려줄 것도 없으니까 두루 나중에 무슨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굶어 죽지나 말라고 자격이나 하나 얻어주려고 그러지요. 하는 것이 순례의 아버지의 순례 전문 교육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러한 자립, 근검, 절제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순례는 예술적 천품을 가지면서도 마치 시골 농가에서 세상 모르고 귀 자라난 처녀와 같이 모양 낼 줄도 모르고 말숫도 없고 천연스럽고 정숙스러웠다. 처음 보면 무언하고 유치한 것도 같지만은 속에는 예술가의 예민한 감정이 있었다. 이러하기 때문에 순례는 호화로운 이 박사보다도 저와 같이 검소하고 겸손한 어찌 보면 못생긴 듯한 명섭이가 도리어 마음을 끈 것이었다. 순례는 아직 학교 선생 외에는 그것도 교실에서만 일찍 남자와 교제해 본 일이 없었다. 있었다면 전차 차장일까 간혹 그의 뒤를 따르는 남자 학생들이 없음이 아니었지만은 그는 전연하게 본체 만체하였다. 그 남학생들은 얼마를 따라다니고 건드려 보다가는 실망하고 달아났다. 순례가 한 선생을 알게 된 것은 이화에 들어가서부터였다. 순례는 이화에 들어가서 비로소 조선 사람 남자 선생을 대해 보았다. 그전에는 보통 학교에서나 고등 보통 학교에서나 늘 조선 남자 선생 담임 밑에 있을 기회가 없었다. 순례는 그 부모에게 한 선생 말을 하였다. 아주 점잖으시고 엄하시고 친절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또 사회의 명망도 높대. 이것이 순례가 그 부모에게 한 선생에 대한 보고였다. 그 부모는 교육계나 사회에 나와 다니는 인물을 알 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딸 순례를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한 번은 순례의 아버지가 한 선생을 찾아가서 딸의 장례를 부탁하였다. 쟤야 장사나 해먹는 놈이 뭘 압니까? 그저 공부가 좋다니 자식이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고 해서 학교에를 보냈지요. 하고 순례의 아버지는 한 선생에게 말을 붙였다. 그는 얼굴이 둥그레하고 눈이 크고 턱이 둥글고 아래와 위에 조선식 수염이 나고 골격이 크고 뚱뚱하다고 할 만한 조선 사람 타입의 신사였다. 한 선생도 순례 아버지의 꾸밈 없는 순조선식인 성격에 많이 호감을 가졌다. 조선식 겸손, 조선식 위엄, 조선식 대범, 조선식 자존심, 조선식 점잖음, 태어나기 상 같은 거. 이런 것은 근래에 바깥바람 쏘인 젊은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 선생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청년 남녀들의 일본 도금, 서양 도금에 경망하고 조급하고 감정의 움직임이 양철 냄비식이요. 저만 알고 잔소리 많고 위신 없는 양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순례 아버지의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순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잘 감독하고 훈육할 것과 또 부모에게는 특히 옛날 조선식 부모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혼인까지도 맡아서 해달라는 뜻이 풍겨 있었다. 한 선생은 순례 아버지의 청을 쾌하게 받았다. 며칠 뒤에 순례 아버지는 한 선생 집에 강원도에서 온 것이라 하여
꿀 한 항아리를 보내었다. 한 선생이 담배도 아니 먹고 술도 아니 먹는다는 말을 들은 순례 아버지는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꿀을 보낸 것이었다. 오늘 이 박사와 윤명섭을 주빈으로 이 만찬회를 베푼 데는 순례의 신랑 될 일을 고르는 뜻도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던 한 선생의 심중에 있는 후보자는 누구던가. 그것은 이건영 박사였다. 한 선생은 순례를 지극히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자기가 지극히 믿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건영은 배제에 있을 때에 가장 재주 있고 얌전하기로 한 선생의 사랑을 받은 학생이요. 또 서양에 간 뒤에도 몇 대학에 있는 동안에 항상 뛰어나는 성적을 가졌을 뿐더러 일찍 남녀 간에든지 무엇에든지 좋지 못한 풍문을 낸 일이 없었고, 또 그 학식이나 표현 능력으로 말하면 그곳 인류신문과 잡지에 여러 번 기소하여 칭찬을 받을 정도였었다. 그래서 한 선생은 이 박사를 열편, 보전이나 연전이나 이전의 교수로 추천하는 동시에 순례의 남편을 삼으면 하고 내념에 생각한 것이었다. 며칠 후에 한 선생은 건영과 단둘이 만나서 순례에 대한 인상을 물었다. 건영은 100%로 좋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건영의 정으로 순례는 건영과 10여 차나 만나 단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얻었다. 2, 3차는 단둘이서 호텔에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극장에서 활동 사진도 보았다. 순례는 그리 뛰어난 미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와 같이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눈이 조선식 인자하고 유순함을 보이고 피부가 희고 윤택하고 사지가 어울리고 특히 손과 코가 아름다웠다. 건영의 말을 듣건대 그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가장 좋고 그보다도 마음이 가장 아름다웠다. 순례는 일찍 누구와 다툰 일이 없고 큰소리 한 일이 없고 많이 웃지도 아니하고 우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조선의 선인들과 같이 좀처럼 희로애락을 낯세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마치 부처의 모양과 같이 항상 빙그레 웃는 낯이었다. 그의 말은 네, 아니오가 대부분이었다. 그는 옛날 조선의 딸이었다. 순례의 값과 아름다움은 아는 사람만 알지 하는 한 선생의 말에 건영은 참 그렇습니다. 이건영이 저 하나만 압니다 하였다. 봄이 되어 허승은 졸업시험을 막 치르고 집으로 윤참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은 웬일인지 윤참판이 사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댕겨왔습니다 하고 허승이 인사에 윤참판은 이리 들어오게 하고 친절하게 불렀다. 허승은 들어가서 윤참판의 앞에 읍하고 섰다. 윤참판은 양실 사랑에 난로를 피워놓고 테이블 앞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거기 앉게 하고 윤참판은 턱으로 맞은편 교의를 가리켰다. 허승은 앉았다. 실험 다 치렀나? 네, 마지막 치르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하고 윤참판은 턱수염을 한번 만졌다. 그 수염은 하얗다. 허승은 다만 윤참판을 바라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을는지 모르겠나마는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야. 인제는 자네도 졸업을 했으니 혼인도 해야 아니하겠나 하고 윤참판은 허승의 눈치를 보았다. 아직 혼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고 허승은 분명히 말하였다. 혼인할 생각이 없어? 왜? 하고 윤참판은 눈을 크게 떴다. 공부도 더 하고 싶고요 하고 허승은 누구나 하는 말로 대답을 하였다.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이 어떻게 혼인을 하느냐고 말하기는 싫었다. 공부는 또 무슨 공부를 하고 윤참판은 물었다. 이왕 법률을 배웠으니 변호사 자격이나 얻어두고 싶습니다. 암 그래야지 하고 윤참판은
뜻에 맞는다는 듯이 변호사가 되려면 고등문관 시험을 치러야 한다지. 네. 갑진이도 금년에 고등문관 시험을 치르러 간다니까 자네도 같이 치르지. 7월이라지. 네. 그럼 6월쯤에서 동경으로 가지. 허숭은 동경 갈 노자가 없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동경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오자면 안팎 노자 쓰고 적어도 200원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윤참판을 보고 그 돈을 달라고 할 명목은 아무것도 없었다. 허숭이 대답을 못하고 앉아있는 뜻을 윤참판도 짐작하였다. 그래서 허숭을 괴로운 생각에서 건져주려는 듯이 그럼 동경은 가기로 하고 잠깐 머물렀다가 그런데 내가 자네 보고 하자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또 하나 중대한 말일세. 내 딸 자식 말이야. 정선이 말일세. 그거 변변치는 않지만은 자네 혼인에 주제 못하겠나? 나도 인선이 죽은 뒤로는 도무지 의탁할 곳도 없고 또 자네가 두고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같지는 아니해. 그래서 내가 오래 두고 생각했어. 내 자식을 내가 말하는 것도 무엇하지만은 그리 몹쓸 자식은 아니고 또 자네를 보고 직접 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지만은 어디 말할 데가 있나. 그러니까 자네도 어떻게 알지 말게 하였다. 이 말은 허숭에게 있어서는 과연 청천의 병력이었다. 일찍 이런 일은 몽상도 아니한 일이었다. 허숭은 기실 어떻게 대답해야 옳을지를 몰랐다. 다만 저도 모르게 변호사 자격을 얻기까지는 혼인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왔다. 윤참판은 이날 아침에 그가 가장 존경하는 제종형 윤하는 선생을 찾아갔다. 가서 정선의 혼인 문제를 말하고 허숭이가 사유를 어떠랴 하고 뜻을 물었다. 하는 선생은 깜짝 놀라며 자네 어찌 그 사람과 혼인을 할 생각이 났나 하였다. 두고 보니까 사람이 진실하고 문벌은 없지만은 양반다운 점이 보이더군요. 하고 윤참판은 자기의 지인 지감을 자랑하였다. 허게해 하고 하는 선생은 당장에 찬성하였다. 하고 하는 선생은 당장에 찬성하였다. 기실하는 선생은 자기의 손녀 은경과 허숭과 혼인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잠이었다. 하는 선생의 손녀 은경은 지금 동경 성심여학원에서 영문학을 배우고 있는 이었다. 이렇게 하는 선생의 찬성을 얻은 윤참판은 집에 돌아오는 길로 딸 정선을 불러 허숭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정선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실상 정선은 일찍 허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자기를 허숭 같은 시골 사람에게 주려는가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윤참판은 딸의 말 없음을 이의 없는 것으로만 해석하였고 급본더러 딸이 혼인에 대하여 가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윽고 이 혼인은 되는 것으로 혼자 작정한 것이었다. 허숭이가 윤참판의 정원에 거절할 리가 있느냐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허숭에게는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런고 하면 허숭에게는 두 가지 의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농촌에 돌아가 농민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것과 또 하나는 유순에게 대하여 그의 어깨를 안고 머리를 만지며 내가 또 웃게 한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물론 약혼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허숭은 속으로 이 여자와 일생을 같이 하자 하고 생각도 하였거니와 적어도 유수는 꾸밈도 없고 옛날 조선식 여성의 마음을 가진 유수는 허숭의 가슴에 제 이마를 대었다는 것이 나는 이 몸을 당신께 바칩니다. 일생에 죽기까지 나도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으로서 맹세를 삼습니다. 내 맹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표한 것이었고 이러한 조성시 신의 관념을 가진 유손으로는 반드시 자기는 허숭의 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다.
이것을 생각하며 허승은 자기는 이미 혼인한 사람과 같은 책임감을 아니 가질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이유, 즉 농촌으로 가자는 이유도 정성과의 혼인을 불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서울서 여러 10년 동안 흙이라고 만져본 일도 없는 정선이 농촌으로 들어가기는 불가능보다 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허승은 단연히 윤참판의 통혼을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시 윤참판이 말하거든 자기는 단연히 거절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윤참판은 허승은 벌써 자기의 사위가 된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허승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6월 어느 날 허승은 김갑진과 함께 동경역을 향하여 경성역을 떠났다. 허승은 윤참판이 해입을 하는 양복도 거절하고 학교시대 옷을 그냥 입고 새 맺고 모자 하나를 쌓아들고 윤참판이 주는 가방 하나를 들고 길을 떠났다. 김갑진은 세비로의 스프링 코트를 입은 훌륭한 신사였다. 역두에는 두 사람의 동창들의 정성스럽고도 유쾌한 전송이 있었다. 날은 맑고 더우나 차창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 차차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모내는 일이 바쁜 듯하였다. 어제 그제 이틀 연해서 온 비가 넉넉지는 못해도 모를 낼 만하게는 논에 물이 닿았다. 해마다 모낼 때에는 가문다. 죽는다는 소리가 난다. 그러나 사흘만 더 가물면 죽겠다 할 만한 때에는 대개는 비가 오는 법이다. 금년에도 그리하였다. 마치 하느님이 나는 나 할 일을 다 한다. 너희들만 너 할 일을 하여라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없는 줄 알지 말아라. 나는 있다. 너희가 하느님이 없나 보다 할 만한 기회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하는 것 같다. 허승은 나불나불 바람에 나무 끼는 모를 보고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는 농부들을 볼 때에 하늘에 찬 볕과 땅에 찬 생명이 모두 그들을 위하여 있는 것 같았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중에 오직 농사하는 일만이 옳고 거룩하고 참된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차에 올라앉은 사람들은 다 저 농부들의 땀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저 농부들의 공로를 모르고 그들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같이 보였다. 자네 무얼 그리 내다보고 앉았나? 하고 김갑진은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자리에 돌아와서 허숭의 무릎을 턱 친다. 그리고 허숭이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본다. 갑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저 모내는 것을 보고 있네 하고 숭은 갑진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건 무엇하러? 하고 갑진은 한 번 더 허숭이가 바라보던 곳을 내다보았으나 이때에는 벌써 열차는 벌판을 다 건너와서 어떤 산찍은 틈바귀를 달리고 있었다. 자네네 조상이 대대로 해오던 짓이니까 그리운가 보이구려. 그러니까 개꿀이 3년이란 말이거든 하고 또 빈정대기를 시작했다. 자네 눈에는 농사가 그렇게 전해 보이나? 하고 숭은 약간 감상적이었다. 그럼 요새 상공업 시대에 농사라는 게야 인종지 말이 하는 게지 무예야. 다른 건 아무것도 해먹을 노릇이 없으니까 지렁이 모양으로 땅을 파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자네 같은 사람은 개천에서 용이 오른 심이고 하하 지렁이 속에서 용이 올랐다는 게 더 적절할까? 하하. 갑진은 차바퀴 굴러가는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떠들었다. 곁에 앉은 사람들도 갑진의 말을 듣고 빙긋빙긋 웃었다. 그래도 갑진의 천진난만한 태도에 악이나 미운 생각이 섞이지 아니하였다. 자네 그게 진정인가? 하고 허숭은 엄숙하게. 그렇게도 농사와 농민을 이해하지 못하나? 자네 눈에는 그처럼 농민이 버러지같이 보이나? 만일 진실로 그렇다면 참말로 큰 인식자고일세. 어렵시오. 이건 또 훈계를 하는 심이야. 흥, 농자는 전하 지 대본이라.
그것을 설법으로 하는 심야 아따. 이놈아 집어치워라. 우리 집에도 시골 마른 놈들이 오지만은 그놈들 모두 음흉하고 돼지 같고 어디 사람 놈들 같은 거 있더냐. 시골 구석에서 땅이나 파먹는 놈들이 순실키나 해야 할 텐데 도무지 그놈들 서울 사람 한번 못 속여 먹으면 3년 동안 복통을 한다더라. 그저 그런 놈들은 꾹꾹 눌러야 해. 조금만 늙으면 버릇이 없어지거든. 안 그러냐 이놈아. 너는 인제는 전문 학교 꽤나 졸업을 했으니 좀 시골놈 껍질을 벗어보아. 괜시리 없는 가치를 붙이려 말고. 뭐 어째? 네가 농촌에 들어가서 농민들과 같이 살 테야? 그럴 게면 공부는 무엇 하려 해? 허기는 그러기도 하겠다. 고등문과 시험에 낙제나 하는 날이면 그 밖에는 도리가 없겠지. 하하하하. 기차는 산 끄는 데를 지나고 산 구비를 돌아서 개딱지 같은 농가들이 따닥따닥 붙은 졸락을 지나고 역시 남녀가 바쁘게 모를 내는 논들을 바라보며 달아났다. 갑진도 숭의 마을에 자극이 되어 그 대단히도 가난해 보이는 농가들과 대단히도 힘들어 보이는 못이 입는 광경을 주목해 보았다. 갑진은 장안 생장으로 이러한 농촌의 광경은 마치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외국의 것과 같이 보였다. 갑진은 낯을 숭이에게로 돌리며 그러니 저런 집에서 어떻게 하룬들 사나 하고 단식하였다. 겉으로 보기보다 속에 들어가면 더 안다네 하고 숭은 갑진이 농가에 대하여 새로운 흥미를 느끼는 것이 신기한 듯이 저 집 속에를 들어가면 말이야 담벼락에는 빈대가 끓지 방바닥에는 벼룩이 끓지 떼국이 흐르는 옷이나 이불에는 이가 끓지 여름이 되면은 파리와 모기가 끓지 게다가 먹을 것이나 있다던가 호좁쌀 죽거리도 없어서 풀뿌리 나무 껍질을 먹고 사네 그려 하는 숭의 말을 다 듣지도 아니하고 갑진은 아따 이 사람아 조금목피라는 옛말은 있다 대만 설마 오늘날 풀뿌리 나무 껍질 먹는 사람이야 있겠나. 자네도 어지간히 풍을 치네 그려. 하하 하고 숭의 어깨를 아파라고 철썩 때린다. 숭은 깜짝 놀랐다. 어깨를 때리는데 놀란 것이 아니라 갑진이가 조선 사정을 모르는데 놀란 것이었다. 숭은 이윽히 벙벙이 갑진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네 신문 잡지도 안 보내 그려 하고 물었다. 내가 신문을 왜 안 보아? 대판조일, 경성일보, 국가학예 잡지, 중앙공론, 개조 다 보는데 안 보아? 신문 잡지를 아니 보아서야 사람이 고루해서 쓰겠나 하고 갑진은 뽐내었다. 그런 신문만 보고 있으니까 조선 농민이 요새의 풀뿌리 나무 껍질 먹는 사정을 알 수가 있겠나. 자네는 조선신문 잡지는 영 안 보내 그려 하고 숭은 기가 막히려 하였다. 조선신문 잡지? 하고 갑진은 도리어 놀라는 듯이 조선신문 잡지는 무엇하러 보아? 무엇이 볼 게 있다고? 그까지 조선신문 기자 놈들 잡지권이나 하는 놈들이 무얼 안다고? 그런 걸 보고 있어 백주에 낮잠을 자지. 숭은 입을 딱 벌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혀버렸다. 갑진은 더욱 신이 나서 그 어디 조선신문 잡지야 보기나 하겠던가. 요새에는 그 쑥들이 언문을 많이 쓴단 말이야. 언문만으로 쓴 것은 도무지 희란말 보기나 마찬가지니 그걸 누가 본단 말인가. 도서관에 가면 일본문, 영문, 독일문의 신문 잡지 서적이 그득한데 그까지 조선문을 보고 있어? 그건 자네같이 어학 힘이 부족한 놈들이나 옳지 저기 저 모시는 시골 놈들 농부 놈들이나 볼 게지 으하하 하고 갑진은 유쾌한 듯이 좌우를 바라보며 웃는다. 왜 자네네 대학에도 조선 문학과까지 있지 아니한가 하고 숭은 아직도 갑진을 어느 방향으로 끌어보려는 뜻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응 조선 문학과 있지. 나 그놈들 대관절 무얼 배우는지 몰라.
원체 우리네 눈으로 보면 문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싱거운 것이지만은 게다가 조선 문학을 배운다니 좋은 대학에까지 들어와서 조선 문학을 배운다니 딱한 작자들이야. 저 상철이 놈으로 말하더라도 무엇이 춘향전이 어떻고 시조가 어떻고 산대 도감이 어떻고 한데만은 참말 시조야 미친놈들 하고 갑진은 가장 분개한 빛을 보인다. 미치기로 말하면 하고 숭은 기가 막혀 몸을 흔들고 웃으면서 미치기로 말하면 자네가 단단히 미쳤네. 누가 미쳤어? 하고 갑진은 대들듯이 눈을 부릅뜬다. 자네 말야. 자네가 누구야? 법학사 김가진 선생이 단단히 미쳤단 말일세. 어째서? 모든 것을 거꾸로 보니 미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자네 눈에는 모든 것이 거꾸로 비친단 말이야. 무엇이? 하고 갑진은 대들었다. 글쎄 안 그런가? 하고 숭은 자네는 같이 비판의 표준을 전도한단 말일세. 중하게 여길 것을 경하게 여기고 경하게 여길 것을 중하게 여긴단 말이야. 조선하면 농민 대중이 전 인구의 80%가 아닌가? 또 사람의 생활 자료 중에 먹는 것이 제일이 아닌가. 그 다음은 입는 것이고 하고 보면 저 농민들로 말하면 조선 민족의 뿌리요 몸뚱이가 아닌가. 지식 계급이라든지 상공 계급은 결국 민족의 지업이란 말일세. 그야 필요성에 있어서야 지업도 필요하지. 근간 없는 나무가 살지 못한다면 지업 없는 나무도 살지 못할 것이지. 그렇지만은 말일세. 그 소중한 정도에 있어서는 지역보다 근간이 더하지 않겠나. 그러하건만은 조선 치자 계급은 예로부터 그 예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말할 것 없지만 지역을 숭상하고 근간을 잊어버린단 말일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고래로 조선의 치자 계급이든 양반 계급이 말이야. 그 양반 계급이 오직 자기네 계급의 존재만을 알았거든. 자기네 계급. 그것이야 전 민족의 한 퍼센트가 될락말락한 소수면서도 자기네 계급이 잘 살기에만 몰두하였거든. 그게야 어느 나라 특권 계급이나 다 그러했겠지만은 조선의 양반 계급이 가장 심하였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는 국가의 수입을 민중의 교육이라든지 산업의 발달이라든지 하는 전 국가적 민족적 백년 대계에는 쓰지 아니하고 순전히 양반 계급의 생활비요 향락비인 이를테면 요새 말로 인건비에만 썼더란 말일세.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고 하면 자네도 아다시피 전민족은 경제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모든 방면으로 다 쇠퇴하여져서 마침내는 국가 생활에 파탄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는 그 결과가 말이야 극소수 양반 중에도 극히 권력 있던 몇십 명, 몇백 명은 넘을까 하는 몇세 양반 계급을 남겨놓고는 다 몰락해 버리지 않았느냐 말이야. 어느 서양 사람이 조선을 시찰하고 비평한 말을 어디서 보았네마는 그 사람의 말이 나무 없는 산, 물 마른 하천, 좋지 못한 도로, 양의 우리 같은 백성들의 집, 어리석고 쇠약한 사람들, 조선에서 눈을 띄는 것이 모두 다 멜러드 미니스트레이션 실정의 자치라고. 이 사람의 말이 자네 반대할 용기가 있나? 조선의 모든 세태가 정치를 잘못한 자치라는 말을 그것이 다 양반 계급의 계급적 이기욕과 가치 판단의 전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말이야. 아니야. 내 말을 끝까지 듣게. 그런데 말이야. 자네와 같은 지식계급이 아직도 그러한 전도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심히 슬픈 일이 아닌가. 우리네 새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백년 동안 잊어버렸다는 것보다도 옳지 못하게 학대하던 농민과 노동 대중의 은혜와 가치를 깊이 인식해서 그네에게 가서 봉사할 결심을 가지는 게 옳지 아니하겠나. 숭은 말을 끊었다. 두 사람이 부산 부두에 내릴 때에는 여름이 긴 날도 저물었다.
낮에 날이 좋던 모양으로 밤도 좋았다. 바다로 불어오는 바람은 온종일 자중에서 부딪혔던 허순 김가진 두 사람에게는 소생하는 듯한 상쾌함을 주었다. 더구나 5, 6도 위에 달린 여름의 보름달은 상쾌 그 물건이었다. 두 사람은 끝.